네, 지금부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각 캠프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첫 대선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 여야 모두 상대 후보 평가절하하면서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들으면서 두 분과의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정책 토론회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부동산 주제에서 자유토론까지 모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장동 네거티브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토론하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자신감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고 지도자다운 의연함은 없이 그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얄팍한 언어 유희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현란한 말솜씨를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40%에 거의 육박하는 시청률,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 25년 만에 네네. 가장 큰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라는 보도들 봤는데요. 그만큼 각 당에서 각 후보들 서로 잘했다, 상대 후보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이 토론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두 분이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후보 이거 정말 잘했다, 별점은 어느 정도 주고 싶다, 그런 거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죠. 먼저 현근택 대변인요. 저는 저는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론회가 어렵게 열렸거든요. 이게 첫 토론회라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정 토론이 3번 남아 있습니다만 그 전에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점수를 매기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높게 줄 거고 저희들은 민주당 후보를 높게 줄 텐데, 저는 토론회 어제 보면서 그래도 토론회가 물론 이제 대장동 문제를 아마 윤석열 후보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질문을 한 100개 정도 준비했다는 말도 있어서 몇 개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토론은 그래도 좀 정책 위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하는 많은 관심을 본 게 좋게 보고 있고, 모든 후보들이 저는 선전했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선전했다. 네. 김병민 대변인은요? 네, 워낙 좋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청률이 한 40% 육박했다고 하면 어제 TV를 트셨던 거의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희의 평가보다도 이를 지켜보셨던 국민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거나 토론을 못하는 것처럼 혹시 프레임을 씌웠던 정치인들이 있다면 적어도 어저께 토론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던 모습이 참 잘못된 것이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대통령으로서 끌고 갈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국정 운영의 철학 등에 대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충분히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었던 좋은 토론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토론 얘기를 하던 중에 현장 연결을 하게 됐는데, 이 토론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사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고 얘기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중도층, 과연 이 중도층의 표심이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이 토론을 통해서 좀 움직였을까? 누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갔을까?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직 어제 토론회에서 분명하게 승패가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아리백 모를 수 있죠. 모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아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 공부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근데 어제 추경 얘기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오늘 추경 얘기하는 거 보면서도 약간 안타까운 게요. 나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협상 안 해.
그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A안, B안이 있으면 C안 도출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대화, 협상, 타협입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한 윤석열 후보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얘기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나하고 왜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아시겠지만은 당무 우선권이 지금 후보한테 있어요. 당대표보다 더 권한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후보가 얘기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협상이 안 됩니다. 이걸 단순히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럼 원내대표도 당연히 이제 후보 얘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대화 태도 결국은 나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당신과는 더 타협이 없어. 끝이야. 라는 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어느 토론회에서 과정에도 그런 걸 좀 봤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면 그거 뭐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태도 결국은 뭐 정치 초년병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사로서의 티를 아직 못 벗은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마 국민들도 어제 토론에서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예, 윤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해서 현 대변인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반론 기회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중도층에 대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도 아울러서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추경에 대해서는 먼저 이 추경에 대한 편성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180여석에 달하는 집권당에서 그동안 야당과의 협조 없이 얼마든지 입법부에 사실상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이 일을 몰아붙였던 일들을 기억하시게 된다면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그간 여권에서 얼만큼 충분히 협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50조뿐 아니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간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의 모습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내용들의 예산 편성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다시 꺼낸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제 중도층이 얼만큼 움직였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뼈아팠던 것 같고요. 윤호중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대장동 네거티브에 집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뼈아프게 질문했던 심상정 후보도 단순히 대장동에 대한 네거티브를 위해서 움직였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물었던 내용의 본질은 윤석열 후보도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김만배 등 실질적인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과 공범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이 엄청난 범죄를 그냥 보고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무능의 관계였는지 둘 간에서 어떤 질문을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물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했던 방식처럼 지금의 야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장동에 관한 진실 규명에 관한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 중도층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대장동 이재명 후보가 묻는 거에서 아무 답변 안 했어요. 김만배 후보가 갖고 있는 김만배 후보 죄송합니다.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카드가 뭔지, 뭐 이렇게 책 잡힐 게 있는지, 뭐 약점 잡혔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아무 답변 안 했거든요. 아버지 집을 사준 게 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게 왜 대장동 관계 없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아무 답변 못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1,100억 돈이 다 대장동 들어간 돈입니다. 그 수사 그때 봐줬던 사람이 나중에 처벌받았죠. 본인 때는 처벌 안 받았어요.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상대방이 질문한 건 아무 답변도 안 하면서 본인이 질문한 거 답변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지금 추경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후보 계속 얘기했어요. 50조. 그럼 50조 하자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100조. 하자 그랬더니 그럼 내가 당선되면 지금 35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지금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정부에서 편성 넣어온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이미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얘기할 거 없다. 라는 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회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증액할지 말지 어떻게 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나는 뭐 얘기 끝났으니까 알아서 해라. 라는 태도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지적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발언 기회 한 번만 더 주시면요. 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간 민주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지난날의 국회 과정들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요. 대장동 문제만 나오면 자꾸 김만배에 대한 이
정확하게 구현되지도 않았던 뭐 발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누나에 대한 집 문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기소, 재판의 과정이 이르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 이유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십에 관련된 내용들을 동등한 잣대로 놓아야 될 건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금 구속돼 있는 김만배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만배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겁니다. 예, 역시 두 분도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양강 후보가 난타전을 주고받았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범이냐 무능이냐 이렇게 또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토론에서 연금개혁 동의를 이끌어냈고 심 후보는 좀 예리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 던졌는데 글쎄 이 두 후보의 토론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마 뭐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거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구체성은 없어요. 어제 이제 질문 나온 것처럼 그럼 이제 통합할 건지 아니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건 의미는 있습니다. 일본처럼 각자 통합을 하지 말고 각자 주되 내는 만큼 각자 받자는 건데 제가 보기엔 하나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군인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적자가 많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그럼 메꾸지 말 거냐? 그럼 메꾸지 말고 그냥 내는 만큼만 받아가자. 국민연금처럼 하자. 라는 말을 했으면 안철수 후보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일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대장동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분이라는 표현 나왔을 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그분 아니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정수 그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한번 나오는데 사실 정치인은 아니다. 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후보라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실명이 나온 거예요. 지금 와서 이 녹취록이 자기 의미 없다 그러는데 그 녹취록 갖고 얼마나 민주당 공격 많이 했습니까?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실명 나오니까 뭐 아이고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뭐 심상정 후보도 당연히 아마 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했었고요. 이거는 뭐 국정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국토위 국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장 문제 제기했던 건데 뭐 심상정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뭐 대장동 문제 말고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그래도 대선도 제일 많이 나왔고 예. 네 번째가 나온 거거든요. 토론회도 여러 번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득점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질문 예. 드릴게요. 심상정 후보의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꽤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명한 진보 정당의 기치를 내걸면서 2017년을 소환했습니다. 2017년 촛불 정신을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여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에서 과거의 이재명의 모습이 보이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는 꽤 뼈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반전의 모멘텀을 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딱히 부각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드러났던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의미에서 이를 부정하는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점에서 남은 토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부각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를 할 것이냐, 그것도 두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을 모았던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으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들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좀 하나의 전략적인 면이 반영된 건지 그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해야 될 얘기들이 워낙 많았죠. 중요한 국민 삶에 관련된 부동산부터 관련된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묻기에도 시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장동에 관한 얘기는 부동산 정책과 또 긴밀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그 김건희 대표에 대한 녹취록을 심상정 후보가 물었습니다. 아마 저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정의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소수자, 여성, 뭐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자 문제지만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면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또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에 일고 있는 이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위임하면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많은 일들 심부름, 갑질 등에 대해서 유용했다는 이 심각한 논란에서 그 문제를 왜 심상정 후보가 묻지 않았는지는 좀 궁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책 공약 중심으로 토론을 임하고자 했던 의지들을 어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최소 3차례의 토론을 하게 될 텐데 네네. 어제 토론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형성됐다. 이 선에서 좀 토론을 임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뭐 윤석열 후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재명 후보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특히 이제 부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정책 미래 비전 국가 운영 능력 보여주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도 좀 따라온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아마 심상정 후보가 왜 안 물었냐 하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다음에 묻고 싶으면 물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아마 결국은 대장동 문제도 계속하기 힘들 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김명민 대변인하고 저 하는 얘기가요. 수십 번도 더 나온 얘기예요. 다 나온 얘기라서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모르겠습니다. 뭐 새로운 얘기라든지 새로운 의혹이라는 건 아마 재판에서 나온 얘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봐야 이제 언론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해봐야 뭐 새로운 답은 답변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저는 대장동 문제도 계속 묻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네거티브는 좀 자제하고 앞으로 정책 그리고 미래 비전 위주로 하자 이렇게 아마 토론회가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아리백 그리고 뭐 EU 텍소노미 등 좀 낯선 용어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윤 후보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답변을 하기도 했죠. 윤 후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전략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다짜고짜 아리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된다면 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답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본질적인 질문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방식의 이 에너지 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장 지금 있게 되는 현재의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길에서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게 짚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후보가 집권하게 됐을 경우는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현재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원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에너지원을 어떻게 바꿔낼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방향으로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이 단어 선택 하나하나를 가지고 후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토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혜경 씨 얘기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뭐 본인이 면목이 없다, 다 불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논란은 언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대선이 워낙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리스크들이 얼마나 폭발력을 갖게 될지 참 관심이 큰데요. 먼저 현근택 대변인께서 이 상황에 대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관행상 이루어졌던 어떤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의 지위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사 임기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채용도 어찌 보면 이제 물론 채용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만 경쟁 채용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 A 씨라는 분이 이제 아마 공사라 그랬죠. 관저를 관리하던 분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이제 약간 공관이라는 위치가 이제 공사가 약간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개인 지배까지 가는 건 안 됩니다. 이제 공사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공사 구분이 그렇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행들 좀 있었던 것 같고 당연히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약 처방 문제들은 또 보면은 김혜경 여사가 직접 처방 받은 경우도 있어요. 6개월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데 받은 적도 있는데 이거를 시켜서 했다. 그런 약간 오바인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 또 뭐 소고기 얘기랑 뭐 햄버거 뭐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뭐 시켜서 먹겠다. 그런 걸 너무 몰아가는 건 좀 과도하고 보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배모 씨와 지금 A 씨 사이에 지금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한 거다 얘기하고 있고 A 씨는 뭐 시켰다는 것도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녹취라든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 같은 걸 이제 복사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지사 공간 안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적 심부름은 저는 그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밖에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이분이 뭐 한 9개월 정도 이제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랬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임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문제 제기도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녹음하고 또 캡처해 놓은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불법은 아니죠. 당연히 캡처하거나 녹음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 지시가 부당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불편하거나 이러면 이게 사실은 오래 뭐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자리였는데 그럴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있고 기본적인 저희들의 입장은 일단은 감사 청구를 했고요. 뭐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수사기관에 넘어갈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아마 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듭된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이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해명만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잘못 대응으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보다 훨씬 더 크게 국민적 여론의 후폭풍, 후가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건데요. 특히 약에 관련된 대리 처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배모 씨에 대한 문제로 치부시켜 버렸는데 여기서 오갔던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모님에 관한이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배모 씨가 받았던 처방에 대한 약과 똑같은 것을 그 이후 김혜경 씨가 처방받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이걸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과연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김혜경 씨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서 그 약을 이 직원은 김혜경 씨에게 배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 복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해명하면 되는데 스스로가 해명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자꾸 아래에 같이 함께했던 직원의 일로 꼬리 자르기식 떠넘기기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는 불법, 갑질에 대한 문제를 규정을 짓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모호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사저에 들어갔을 때 사저에 있는 칫솔, 치약까지도 내 사비로 구입하겠다. 이게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는 것들 완전하게 끊어내겠다라는 게 생활적폐 청산이라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보다 이런 일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제기했던 정치인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과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사실이라면 책임지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쯤에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단일화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강 1중의 현재 판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여전히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해서 진다든지 아니면 출마를 포기하는 쪽은 사실 100억대가 넘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던 이유 대선에서 그런 이유가 뭐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보통 마지노선을 40일 전으로 봅니다. 선거 그렇죠. 40일 전으로. 그런데 네. 벌써 이제 30일에 가까워지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과거의 사례를 준용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 개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우리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 단일화를 물어보지 마시고 또 어떻게 아까 금방도 말씀하신 혼자서 단일화라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 실제로 이것이
좀 성사가 될지 논의는 될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여쭤보고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체가 아니고 객체의 입장에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좀 봐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주체가 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단일화 얘기하면 뭐 해당 행위로 뭐 다스린다는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돈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돈 많다. 근데 안철수 측은 돈 없지 않냐, 못할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안철수 후보 아시겠지만 뭐 돈도 많지만 또 뭐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이고 분이고 이런데 돈 얘기까지 저는 자꾸 꺼내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마 감정이 상하겠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거의 팽팽하게 갖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오늘 내일 여론조사 나와도 앞서는 것도 있고 뒤서는 것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단일화하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런다 본다 그러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아마 윤석열 후보와 멀어질수록 민주당과 더 가까워진다.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 성립할 것 같습니다. 예. 선대본부 내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이 단일화라는 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카드인지 궁금합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또 어느 순간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홍준표 전 후보와도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한참 뉴스가 보도되다가 또 함께 손을 맞잡고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에 힘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작은 흐름들보다 왜 국민들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와 민의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를 하면서 손을 맞잡았던 이유도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함께 놓겠다는 그 대의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뜻을 아직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있다면 또 여러 가능성들을 안철수 후보들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떠난 자리가 생기니까 이 민주당이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이 모든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한 마음이 다 똑같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막에서 나온 것처럼 안철수 후보 민주당과도 놀랍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면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뭐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해보면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단일화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여러분들도.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단일화 안 하면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는 건데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는 다들 단일화 이제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준석 대표는 반대로 얘기하면 또 심지어 이런 얘기 다루고 어떤 방송 들어보니까 그건 이준석 대표 개인 생각이다.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듣고. 왜냐하면 당대표 얘기를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솔직하게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이분은 나와서 얘기하고 저분은 저 나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를 그냥 단일화 직접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안철수 주저앉히기, 하여튼 지지율 빠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이제 다가올수록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제 워낙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대 지지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요구가 계속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뭐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과거에 조금 중도층의 여론들이 높게 나왔던 지지율이 설 연휴를 전후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모이고 있는 일부 중도층의 마음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길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도 선거 후보 등록일 전까지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심상정 후보도 있고 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김동연 후보도 나중에 단일화라는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여론들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각 정당은 노력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첨언하면요. 어제 토론회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단일화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할 생각이 있는 분은 그렇게 태도 안 합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약간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 서로 간의 입장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그 전망이 누가 맞는지 기억하고 있다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황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